여기 중국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다는 독일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소수민족이고 한국인들은 마땅히 중국어를 사용하며 중국에 대한 존경을 표한다는 중국 교육을 곧이곧대로 믿고 한국에 방문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녀는 그렇게 잘못된 교육을 받고 한국에 온 지 5분 만에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하고 주저앉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에서 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출신의 하이케라고 합니다. 현재 중국에서 살고 있는 저는 다소 특이한 삶을 살아왔는데요. 바로 제가 태어난 곳은 분명 독일이지만 저는 아빠의 사업 때문에 5살 때 중국으로 간 뒤 쭉 이곳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중국에서 살다 보니 국적과 외모만 독일인일 뿐 완전히 중국인들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기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저는 중국에서의 교육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중화 사상이 몸에 배어버렸고 그렇게 대학교도 중국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죠. 그것도 저는 역사학과를 진학했기에 정말 어찌 보면 중화 사상의 정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저는 중국 대학교에서 역사학과 수업을 들으면서 세계의 중심은 중국이다, 한국은 중국은 속국이다 등 정말 철저한 중국 중심의 교육을 받았거든요. 사실 세계의 중심은 중국이고 인류의 기원은 중국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어릴 적부터 교육받아왔기에 그다지 이상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분명히 하나의 독립적인 국가처럼 보였음에도 어떻게 한국이 중국의 속국일 수가 있는지에 대해 약간은 궁금하긴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자료조사를 해보니 중국 언론이나 인터넷에서도 한국은 의심의 여지 없이 중국의 속국이며 애초에 한국의 역사 자체가 중국의 일부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중국의 소수민족이라고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정보들을 아무런 의심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었죠. 또한 저는 중국인 동기들에게도 한국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한국은 몹시 가난해서 평균 월급이 20만 원밖에 안 되는 후진국이라고 했고, 따라서 가난한 한국인들에겐 중국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게 평생의 수건이자 이들은 중국만 오게 된다면 팔자가 완전히 핀 것이기에 중국의 불법으로 미립국해서까지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러한 열악한 현실 탓에 만약 중국인이 한국으로 관광을 간다면 중국을 존경하고 중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한국인들에게 극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하기도 했죠. 이런 한국에 대한 뜻밖의 진실을 듣고 자라다 보니 저는 자연스레 한국은 중국의 일부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일이 터지게 되었죠. 그건 바로 언어학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저명하다는 영국인 교수가 저희 학교로 초청 강연을 왔을 때의 일이었는데요. 언어학은 역사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저는 역사학도로서 이 정도로 저명한 교수님의 강의를 놓칠 수는 없겠다고 생각했기에 그렇게 교수님의 강의를 듣게 되었죠. 그런데 중국 학생들은 강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도 전에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언어는 볼 것도 없이 당연히 중국어라고 주장하며 심지어 중국은 문명이라는 게 없던 한국에 언어를 직접 만들어서 보급해주기까지 한 근본 있는 문화 선진국이라며 계속된 어필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교수님은 처음에는 그러한 중국 학생들의 끊임없는 인정 욕구를 어느 정도 달래주면서도 중국 학생들이 1시간이 넘도록 계속해서 한국은 속국이고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주장을 이어나가자 이젠 질려버렸다는 듯이 충격적인 말을 내뱉기 시작했어요. 저는 강연의 목적으로 웬만한 국가들을 전부 경험해봤지만 중국만큼 인정에 메말라 있는 국가는 처음 봤습니다. 도대체 중국인들은 얼마나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왔으면 이렇게나 열등감으로 가득할 수가 있는 건지 정말 당황스럽기까지 하군요. 문제는 살면서 단 한 번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살아온 중국인들은 너무나도 남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돋보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중국이라는 나라와 중국어라는 언어에 자부심을 갖는 것은 좋지만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라느니 한국어는 사실 중국인이 발명한 언어라느냐는 남이 나라를 깎아내리는 터무니없는 주장들은 도저히 용인될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여러분께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어학자로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언어는 단연코 한국이 발명한 한국어고 그와는 반대로 가장 열등하고 불완전한 언어는 중국어라는 것을 말이죠. 교수의 충격적인 주장에 그렇게나 손을 번쩍 들어대며 한국을 비하하던 중국 학생들은 일순간 침묵하며 뒤통수를 가격당한 듯한 얼빠진 표정을 지을 뿐이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중국에서는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소수민족이고
한국어도 중국인이 한국 임금에게 하사해준 그야말로 중국이 만든 언어라고 배우기에 중국 학생들은 마치 1 더하기 1이 3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본 것처럼 도무지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간다는 듯 표정을 한껏 찌푸렸죠. 그러나 교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상치도 못한 주장을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조금 조용해졌군요. 좋습니다. 일단 한국어가 왜 우수한 언어인지부터 말씀드리죠. 일단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특별한 언어거든요. 한글의 독특한 논리적인 구조 덕분에 아무리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더라도 하루 안에 충분히 한글을 배울 수 있죠. 이건 15세기의 한글 창제를 위임한 세종대왕이 의도한 결과인데요. 그 당시에는 읽고 쓰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세종대왕은 의도적으로 서민들이 배우기에 충분히 간단한 언어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국인들은 한글 이전에 배우기 어렵고 뜻을 정확히 표현하지 않는 고전 한자를 사용했는데요. 만약 중국의 언어가 그렇게나 우수했다면 한국은 도대체 왜 한자를 놔두고 자신들의 문자를 따로 개발했을까요? 한국의 행보만 봐도 답은 정해져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글은 한국의 독립과 문화적 정체성을 상징하며 한국에 대한 국가적 자부심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한글의 창조는 한국인들이 중국과 한자로부터 멀어지도록 했고 통일감과 문화적인 독특함을 조성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인들은 이러한 주목할 만한 발명을 기리기 위해 한글날을 제정하여 매년 기념하고 있죠. 반면에 중국은 어떤가요? 과연 한글처럼 한자도 하루 만에 배울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리고 이건 문맹률만 따져도 손쉽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문맹률이 낮은 국가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한국이고 문맹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중국어를 사용하는 중국이거든요. 즉, 중국어는 배우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야말로 언어로서 매우 부적합하고 불완전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잘못 만들어진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은 이러한 한자의 열등한 속성을 단번에 간파했고 한국 고유의 문자를 창제함으로써 서민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민 것이죠. 또한 한글날을 기념하는 한국인들과는 달리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언어가 누구에 의해서 언제 발명되었는지조차 모르기에 기념을 할 수조차 없는데요. 자신들의 언어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중국인들이 어떻게 한글을 발명했을 수가 있단 말인지 가끔 보면 중국인들의 거짓된 주장과 남의 문화를 도적질하려는 시도들은 기괴함마저 자아낼 정도입니다. 물론 한국어가 우수하고 중국어가 열등하다는 근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글의 블록 구조는 현대의 디지털 타이핑과 인쇄에 매우 잘 어울리거든요. 글자가 순차적으로 타이핑되는 많은 알파벳 시스템과 달리 한글 음절은 몇 번의 키 입력만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 손쉽게 타이핑할 수 있죠. 물론 한글은 현대 기술에 적응하기 쉬운 특징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음성 디자인의 경우에도 한글은 예측 텍스트와 음성 인식과 같은 최첨단 텍스트 입력 시스템에 가장 자연스럽게 통합되는 문자죠. 따라서 한글의 구조는 스마트폰과 컴퓨터에서 널리 사용되는 한글 키보드와 같은 디지털 도구로 쉽게 개발되어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어는 어떤가요? 일단 여러분들의 스마트폰만 봐도 알 수 있듯 중국어 타자를 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파벳으로 해당되는 발음의 한자를 찾아야 합니다. 즉 중국어 타이핑에는 반드시 영어 키보드를 사용해야 하는 명확한 한계가 있는 것이죠. 이는 현대 기술의 통합이 전혀 안 된다고 볼 수 있고 중국의 최첨단 기술 개발을 늦추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어는 듣기에도 매우 경박해서 전혀 매력이 느껴지지 않기에 중국 콘텐츠는 글로벌 시장에서 거의 소비되지 않기도 하죠. 이게 바로 중국어가 열등한 언어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한글과 한국어의 우수성은 저 같은 언어학자들에게 지금도 엄청난 연구 주제가 되고 있고 세계적인 찬사를 받고 있기도 하죠. 실제로 유네스코는 한글을 읽고 쓰는 능력과 언어 개발에 대한 기여를 치하하기 위해 세종대왕 문해상을 제정함으로써 한글의 중요성을 인정하기도 했는데요. 한글의 배우기 쉬운 편의성과 논리적 구조는 한글을 언어학 연구에서 감탄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죠. 물론 예전에야 한글이 우수하다는 것을 학자들 사이에서나 아름아름 알았지만 이제는 한류를 통해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한글의 우수성에 공감하고 있는데요. 한글의 명확하고 체계적인 디자인은 다양한 언어적 배경을 가진 학습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고 하루만 해도 그러한 아름다운 언어를 읽고 쓸 수 있게 만들고 있거든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린 중국 학생들은 얼굴이 새빨개진 채 한국인들은 지능지수가 낮아서 언어를 만들 만한 능력이 없다며 한국은 예로부터 중국의 속국이었으며
한국어는 중국어로부터 파생된 아류 언어라며 침을 튀기며 맹렬히 주장했죠. 그러나 교수는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언어학자답게 매우 침착하게 중국인들을 상대해 나가더군요. 아까는 중국인이 속국인 한국의 언어를 하사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왜 갑자기 한국어는 중국어로부터 파생된 언어라고 주장하며 말을 바꾸는 건가요? 이것만 봐도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우기기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었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다면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그러자 중국 학생들은 중국 커뮤니티에 나돌아다니는 출처가 없는 동영상과 SNS의 게시글을 증거로 들이밀었는데요. 이러한 중국인들의 모습에 교수님은 어이가 없다는 듯 픽 웃더니 이내 충격적인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 중국인들은 이런 출처도 없는 조작된 커뮤니티 글과 영상들이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러면 제가 만약 중국인들은 진화가 덜 된 민족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게 사실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들의 주장은 그저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짓 주장일 뿐입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지능지수가 낮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한국인들의 IQ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된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인들의 지능지수가 높은 이유는 이들이 사용하는 한국어라는 언어와 관련이 있다는 증거도 속속들이 나오는 중입니다. 일단 한글의 디자인은 매우 체계적이고 논리적이며 이러한 특징은 어린 나이부터 인지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데요. 한글 특유의 글자 모양과 음성적인 소리 사이의 명확한 상관관계는 아이들이 언어 구조를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돕고 이러한 잘 조직된 언어 체계에 대한 조기 노출은 패턴 인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며 지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또한 한국어는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응집 구조의 사용으로 정확하고 분석적인 사고를 장려하는데요. 따라서 한국인들은 어릴 때부터 다른 동사 어미에 의해 전달되는 뉘앙스와 같은 언어의 작은 세부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이는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켜 지능지수 향상에 큰 기여를 하죠. 즉, 한국인들의 IQ가 전 세계 최고 수준인 것은 그리 놀랄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평균 IQ가 굉장히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형편없는 지능지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건 중국인들이 유전적으로도 지능지수가 그리 높지 않은 까닭도 있지만 언어의 퀄리티 차이가 명백하니 중국인들은 절대로 한국인들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수님의 논리적인 연설에 중국 학생들은 일동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는 명확한 증거자료와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논리적인 연설을 이어나갔고 저희는 도저히 그의 주장을 당해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내 저 교수는 분명 한국의 뒷돈을 받고 거짓된 사실을 퍼뜨리는 사기꾼이라는 중국 학생의 선동이 이어졌고 이러한 선동은 강의실 내부에 있던 학생들 모두에게 퍼져서 폭력적인 사태로까지 이어졌는데요. 결국 중국인들의 욕설과 폭력적인 행동에 못 이긴 교수는 황급히 강의실에서 빠져나와 대피해야만 했죠. 그렇게 강의는 유야무야 끝나버렸지만 저는 뭔가 찝찝한 기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분명 중국인이 아니었지만 중국인들만큼이나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기에 제 자랑스러운 제2의 조국이 한국 같은 속국에 완전히 밀리는 이러한 상황 자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분명 중국인 동기들은 한국인들은 역사적으로 항상 자신들을 도와줬던 중국을 존경하기 때문에 중국어를 구사하는 중국인들만 보면 극진한 대우를 해주며 대국을 섬긴다고 했고 저는 그러한 한국인들의 시종을 받는다면 이러한 찝찝한 기분을 털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역시나 한국은 공항에서부터 중국을 존경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더군요. 어딜 가나 중국어로 된 표지판과 안내문구가 적혀 있었으며 상점 간판의 경우에도 한자로 적혀 있는 곳도 꽤 있었거든요. 저는 역시나 언어학 교수의 주장은 전부 거짓말이었고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속국 출신을 넘어서 정말로 중국인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도 한국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한국도 마땅히 그러한 대국 중국을 섬겼는데 그러한 전통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는 것 같았죠. 하지만 약간의 아쉬운 점은 존재했습니다. 분명 중국인 친구들은 한국인들은 중국의 소수민족이므로 웬만한 한국인들은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한국인들에게 중국어를 구사하며 뭔가를 물어보니 이들은 중국어를 알아듣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말도 없이 그냥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뭔가 이상한 점을 감지하고 한국인들에게 영어로 말을 걸어보자
한국인들은 중국어로 질문을 건넸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친절함으로 제게 아낌없는 도움을 주었고, 심지어 저와 30분 동안 같이 걸어주며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기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정말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제 경험을 고려해보자면 한국인들은 중국을 섬기기는커녕 오히려 중국을 굉장히 싫어하고 있었고, 중국어를 할 수 있는 한국인들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반면에 한국 내에 이곳저곳에서 중국어가 계속해서 들려오는 걸로 보아 중국인들은 한국으로 엄청나게 여행을 오고 있는 모양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인들은 겉으로는 한국을 무시하고 싫어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더니 실제로는 이들만큼 한국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들도 없던 거였습니다. 이러한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던 양국의 모습에 저는 어리둥절한 채 한국 여행을 이어나갔는데, 저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할 뿐이었어요. 특히나 저는 경복궁에 도착했을 때를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는데요. 분명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기 때문에 한국은 모든 유적지가 전부 중국식으로 되어 있다는 중국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경복궁은 확실히 중국의 전통 양식과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경복궁은 그야말로 한국 전통 건축의 걸작처럼 보였고, 아름다운 균형과 조화의 미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죠. 궁궐 배치는 자연경관을 존중하고 균형감을 만들기 위해 배치된 건물들과 함께 기하학의 원칙을 따르고 있었고, 근정전과 경회루를 포함한 주요 건축물들은 북으로 북악산과 일직선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이러한 자연과 조화된 건축물은 그 넓은 중국에서도 보기 힘들기에 저는 경복궁에 한눈에 반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한 궁궐은 아름답게 칠해진 처마, 복잡한 나무 조각, 그리고 전통적인 한국 기와를 포함하여 놀라운 건축적인 세부사항들을 특징으로 했고, 단청의 활기찬 색상은 궁궐의 시각적 매력을 더하면서 목조 구조물을 장식하고 있었는데요. 이는 중국의 건축 양식과는 아예 겹치는 점조차 없었고, 저는 정말로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 황당한 감정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속국이라던 한국의 건축물들이 중국의 건축물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웅장했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제 감탄도 잠시, 저는 정말 뜻하지 않는 장면을 목격하고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바로 한 무리의 동양인 관광객들이 경복궁 내에서 민폐짓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단체로 대문 앞을 떡하니 막으며 다른 방문객들의 존재를 전부 무시하고 몇 분째 사진을 찍어대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이들은 좋은 구도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다른 관광객들을 밀치며 제한구역에 들어간다거나 동상에 올라간다거나 심지어 문화재 위에 올라가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었죠. 이건 명백히 한국의 역사적인 중요성을 크게 조롱하는 행위였고, 저는 처음에 이들이 한국인인 줄 알고 자신들의 아름다운 유산을 존중하지 않는 한국인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러한 민폐짓을 일삼는 동양인들은 하나같이 중국어를 구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은 한국의 유적지를 망쳐가면서 진상을 부리고 있던 거였죠. 심지어 중국인들은 시시덕대며 전통 탑에 낙서를 한다든지 출입 금지가 되어 있는 전통 가옥 내부에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하며 한국을 완전히 망치고 있었는데요. 이런 중국인들과는 정반대로 한국어를 구사하는 한국인들은 굳이 청하지 않아도 다른 관광객들의 사진을 대신 찍어준다든지, 중국인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대신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린다든지 하는 놀라운 시민의식을 보여줬고, 저는 양국의 이러한 현격한 수준 차이를 목격하고 적어도 한국이 중국의 속국일 리는 절대로 없을 거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한국이 중국보다 훨씬 우수한 국가라는 일전의 교수의 말은 전부 사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이러한 복합적인 감정도 잠시, 저는 곧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경복궁 내의 외국인 관광 안내 직원과 오성홍기를 두른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말싸움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화 내용을 들어본 저는 그 즉시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는데요. 왜냐하면 관광 안내 직원은 영어만 구사할 수 있었는데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은 그러한 안내 직원에게 한국인들은 건방지게 왜 중국어를 못하는 거냐며 따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국은 그 뿌리가 중국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중국으로 합병될 수 있고,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관광 와주지 않는다면 가난한 한국은 순식간에 망해버릴 게 분명하므로 한국인들은 마땅히 중국어를 배워야 한다며 화를 냈는데요. 그런데 이를 본 한국인들은 중국어를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여럿이서 한 명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장면을 보고 나서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신들보다 훨씬 더 키가 크고 체격도 좋은 한국인들이 등장하자
중국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같이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그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이 정도로 마음이 좁고 야만적인 사람들이 대국이자 세계의 중심일 리는 없었고, 특히나 한국 같은 국가를 속국으로 둘 수 있을 리는 더더욱 없었거든요. 심지어 한국인들이 중국의 소수민족이라기엔 이들은 유전자부터가 달랐는데요. 키도 작고 왜소하며 촌스럽게 생긴 중국인들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키가 독일인들보다도 컸고 체격도 좋았으며 세련된 외모를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고 저는 한국을 오자마자 그간의 중화사상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느낌이 들었고, 그렇게 양국의 수준 차이를 객관적으로 마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더 놀라운 장면들이 눈에 들어왔죠. 일단 궁궐의 마당에 들어갔을 때부터가 그랬습니다. 경복궁의 마당은 북적거리는 도시로부터 평온한 탈출을 제공하는 무성한 정원, 고요한 연못, 그리고 그림 같은 정자들로 장식되어 있었는데요. 특히나 연꽃 연못의 경회로는 엄청난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성홍기를 두른 중국인 중년 남성들은 그러한 아름다운 경회로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들은 낚시뿐만이 아니라 직접 경회로 안으로 들어가서 뜰채로 연못 안에 살고 있던 민물고기들을 전부 퍼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들의 야만적인 행동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즉시 중국어를 사용하며 남의 나라에서 민폐짓을 하지 말라는 강력한 항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중국인 남성들은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충격적인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중국인들이고 중국에서 이런 행동들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행동이지. 그리고 한국이 곧 중국이므로 한국도 중국과 마찬가지의 규정을 따르고 있을 거야. 뭐 그렇지 않다고 해도 잿갓 놈들이 감히 중국인에게 뭐라고 할 수나 있겠어? 저는 그제야 중국인들은 도저히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고 조용히 경복궁 담당 직원에게 신고를 할 뿐이었죠. 저는 그간 중국의 부촌에서 자라왔고 중국에서 꽤나 명문대로 꼽히는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어 중국의 상류층들만 보며 자라서 잘 몰랐지만 이런 게 바로 중국인들의 실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중국의 상류층들도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라느니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을 존경하느니 하는 헛소리를 해대는 걸로 보아 중국은 그야말로 나라 자체가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말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경복궁의 수풀에서 당당하게 대변을 보고 있는 중국인, 그리고 궁궐의 나무 기둥에 소변을 보는 중국인 아이 등 수도 없는 중국인들의 민폐짓을 보게 되었고, 결국 중국에 대해 학을 떼버리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공항에서 수도 없이 늘어진 중국어 표지판을 보고 역시나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라고 생각하게 된 경험을 다시 떠올려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그러한 표지판에 쓰여있는 중국어 글귀들은 그다지 유쾌하지만은 않았거든요. 한국 관광지 곳곳에 놓인 중국어 표지판도 그렇지만 한국 내에 중국어로 적혀있는 글귀들은 전부 훔쳐가지 마시오, 새치기를 하지 마시오, 정숙하시오, 이곳에 소변을 보지 마시오 같은 부정적인 문구밖에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그러한 표지판 옆에는 소변 자국이 적나라하게 나 있을 뿐이죠. 반면에 영어로 적혀있는 표지판들은 그야말로 정보 전달을 위해 적혀있는 경우가 많았기에 이건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하도 민폐짓을 벌여서 한국이 어쩔 수 없이 예산을 들여 적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특히나 한국에서 중국인을 구분하기란 너무나도 쉬웠는데요. 한국인들은 무척이나 시민의식이 높고 배려심 깊은 사람들이었기에 공공장소에서 정숙을 하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지 않고 자신의 쓰레기를 끝까지 들고 다니며 길을 잃었다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먼저 다가가 도움을 주곤 했거든요.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는 전부 중국인들이었죠. 저는 이러한 충격적인 현실에 두 눈을 지그시 감을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제 그간의 중국에서의 경험들을 전부 부정하는 것 같았고, 한국을 중국 따위의 속국이라고 인식한 것 자체만으로 매우 부끄럽고 미안한 감정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이런 저를 끝까지 가만두지 않더군요. 그렇게 고개를 푹 숙인 채 숙소로 돌아오던 저는 번화가에서 귀여운 굿즈를 판매하는 상점을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귀여운 굿즈를 보면 이러한 제 그간의 삶을 부정하는 울적한 마음을 달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대로 상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점에는 오직 중국어로만 물건을 훔쳐가지 마시오라는 글귀가 적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글이나 영어로는 그러한 글귀가 전혀 적혀 있지 않았던 걸 보면 이건 오직 중국인들에게만 알리기 위해 적어둔 글귀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중국에 대한 일말의 감정이라도 남았는지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노골적인 건 아닌가 싶어서 한국인으로 보이는 상점 주인에게
영어를 사용하며 주의를 주게 되었습니다. 중국인들이 무례하고 야만적인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도둑들을 전부 중국인으로 가정하는 건 잘못된 행동이에요. 제 생각에 똑같은 글귀를 한글과 영어로도 적어서 붙이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러자 상점 주인은 놀라운 이야기를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중국인이에요. 저도 같은 동포들에게 정말 이러기 싫었지만 정말로 물건을 훔치는 사람들은 중국인들 밖에 없는 걸 어떡해요? 처음에는 CCTV 숫자를 늘린다거나 도둑의 얼굴을 공개한다거나 하며 갖은 수를 다 써봤어요. 하지만 물건을 훔치는 사람들은 꼭 오성홍기 타투를 했거나 중국 국기 배지가 달린 키링을 걸고 있거나 하는 중국인들이었고, 저는 중국인들이 하도 물건을 훔쳐대서 가게를 접을까도 진지하게 고려 중이라고요. 그러나 한국인들은 절대로 물건을 훔치지 않아요. 오히려 이들은 중국인 도둑들을 목격하고 도둑을 잡아줬으면 잡아줬지, 절대로 자기 자신에게 부끄러운 행동 따위는 하지 않죠.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한국이 중국보다 훨씬 더 경제 수준이 높아서 그런지 아니면 교육 수준이 높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같은 동포의 호주머니를 터는 중국인들에게 정말 질려버릴 지경이라고요. 저는 순간적으로 한국인들이 중국인들보다 수준이 높은 것은 후천적 요인이 아닌 선천적인 요인이 크다는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그저 입을 꾹 다문 채 상점에서 나올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간 저는 중국에서 완전히 쏘갔다는 것을 깨닫고 중국 대학교에서의 자퇴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세뇌된 교육을 받으며 우물한 개구리로 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느꼈고 현재 모든 것이 완벽한 한국에서 새로운 출발을 계획 중에 있는데요. 새로운 출발이 두렵기도 하지만 저는 14억 인구를 열등감에 미치게 만든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이자 배울 점이 있는 강력한 국가임을 확신합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